뭐 사실은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예, 예.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 대국민 서비스를 어디까지 정부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번에 그 C19 사태 때 마스크 관련된 일을 많이 한 굿닥이라는 회사에서 바로 전직 CTO였었고, 개인적으로 뿌듯한 거는 제가 만든 아키텍처로 동작해서 굿닥이 안 죽고 잘 동작했다는 거, 이제 뿌듯한 거였고요. 현재는 유럽시는 의료인공지능 회사의 부서장으로 있는데 소개한 백발백중이라는 탑방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현재 제가 있는 회사는 저기 그 뇌 MRI를 분석해서 치매 관련된 걸 찾아내거나 노인성 치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의료 디지털 테라피를 만드는 회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C19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고 공개에 대한 얘기가 주된 키워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개별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방향도 다르고, 뭐 심지어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항체 형성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집단 뭐 면역을 시도하는 국가도 있었고, 뭐 바로 옆에 일본처럼 아예 포기한 나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는 어마어마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정보를 처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정부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개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이나 사람에 대한 안전이나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이슈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머니폴리시, 돈 보따리 풀기까지 쫙 이어졌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유지하고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거죠. 어쨌든 저희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제한된 물품 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크처럼 제한돼 있고 생산량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주고 공정하게 구매하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똑같이 돈 보따리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도 이런 데이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었어야 되는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기초소득과 관련된 첫 번째 실험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놈의 카드가 전 국민 다 쓰고 있고, 둘째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통제되어 있는 개인 아이디가 다 부여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 공적 마스크 같은 것도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공공 데이터 플랫폼 중에 우리가 개원가나 동네 병원에 쓰고 있는 DUR이라는 체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약들이 이 사람한테 중복 처방이 되거나 동일한 처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국이었고, 약국에 그 데이터를 채워놓으면서 움직이는 이런 체제들이 움직였는데, 이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참 언제나 화두였어요. 왜냐면 이런 개인 정보들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정하게 처리하냐가 이슈가 되었었는데, 사실 정부가 이 전자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C19 사태를 보면서 전자정부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 뭐 주민에 대한 등록 데이터들, 부동산에 대한 소유, 자동차, 뭐 고용, 뭐 사실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시스템들이 있었고, 그게 뭐 지포시라든지 전자조달과 같은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그 국가기관 전산망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접근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국가기관 전산망들 대부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이라는 등록, 국민의 재산이라는 등록, 자동차 소유라는 등록, 고용과 관련된 정보들, 다 이런 정보들을 등록 관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인증한 내용이 또 정부가 공인한 내용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적기관에 가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같은 데 가서 필요한 등록 업무들을 수행을 해왔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디지털과 엮여지면서 해당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뭐 지포시, 뭐 우리가 뭐 얘기 많이 나오는 뭐 공인인증서까지. 뭐 아마도 지금 새로 나온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어느 정도 디지털 신뢰를 더 얻어가면 많이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있는 디지털 정보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록하는 거, 뭐 집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자동차 소유, 뭐 한두 달 후에 등록을 해 상관없는 거, 말 그대로 기간 내에만 무엇이 처리가 된다면 상관이 없었어요. 네, 기존 디지털 시스템들은. 그래서 새로운 행정 서비스가 등장을 해도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정해진 기간에만 가동될 수 있었으면 우리는 크게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에 뭐 동사무소에서 페이퍼를 작성하던 것들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관 전산망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 비상사태가 터진 거죠. 이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옛날처럼 뭐 왕이 있어가지고 이 물품 저리 보내, 저 물품 저리 보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버먼트들이 해당되는 비상사태 때 제한된 물품, 그다음 특별한 상황, 그다음에 어떤 이슈들을 통제해야겠다. 그다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디지털 정부들은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하기에 너무 크게 늦었다는 거죠. 특히나 국가보다 어떤 상황에서 효율적이었던 것들, 특정 상황에서 제가 이거 케이스를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옛날에 KBS 이산가족 찾기. 네. 이때는 그 정부가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이산가족을 찾아줬어요. 그 다음이 미국 카트리나 재난 허리케인 올라왔을 때 그때 가족 찾기. 이때는 오히려 정부보다 월마트가 더 빨랐고 웹 2.0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겪은 공적 마스크. 정부보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당되는 정보를 공개하면서 개발자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이걸 약간 저도 정리해보면 이산가족 찾기는 1983년에 무려 138일 동안 방송시간 453시간 했답니다. 텔레비전을 활용을 했고 약 10만 건 정도 이산가족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10,000명 정도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138일이 걸렸죠. 그런데 카트리나 재난 때는 정말 금요일날 개발자가 시작을 하고 위키 등장하고 자원봉사자가 등장하고 셀스포츠 같은 게 디지털이 붙으면서 2, 3일 내에 수많은 건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서 실제 100만 건 정도의 가족찾기 서비스 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가족 찾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벌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마스크 사태가 똑같이 정부가 2020년 3월 10일 날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민간에 공개한다라고 공개하는 선언하는 속도와 맞춰서 이제 움직이시는 코드 아마 저 이후에 원석 이사님이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가장 고도로 가장 빠르고 가장 웹 2.0 컨셉에 맞도록 만들어낸 첫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라는 게 어떤 만들어지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제공하고 고난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게 2009년 12월 17일 날 있었던 일. 이 서울버스 앱을 학생이 만들어서 오픈을 해놨는데 이 당시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 공공용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차단했고 난리가 났었죠. 과연 이 정보 누구 거냐. 네. 자, 비슷한 프로젝트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해당되는 시스템들을 만들려면 이번에 경찰청 뭐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4개 형사사법기관이 10억 정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사실 4.5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는 상당히 빠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공적 마스크와 같은 이런 사태에 비교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아마 공적 마스크를 정부가 운영했다면 정부가 그 상시 설계와 구축 개발을 분리발주를 했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빠르게 대응을 했고 제한된 물품들이 퍼졌고 뭐 원석 이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국민이 필요한 정보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해당되는 거 어떻게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어느 단계까지 어느 수준까지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그다음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 이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서 민간과 디지털 신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뭐 논란이라든지 토론 주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 펍에서 하는 얘기나 코드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정부가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디지털 신뢰를 끌어나가는 것에 의해서 이번에 공적 마스크 같은 것도 보면은 정부가 인증 형태는 잘 진행이 됐고 국가 시스템이 됐는데 신뢰 구축가 당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그 공적 마스크 사태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대구 케이스인데 대구에서 이번에 그 생계자금 등기우편 보냈죠? 이것 때문에 욕도 엄청나게 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무슨 등기우편을 보내요. 우체부가 돌아다니까 더 오염시키겠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이 투명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공적 마스크와 같은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경험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공개할 것이냐. 이건 뭐 계속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헬스케어 쪽에 있는데 헬스케어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산업단지나 산업 현장 같은 데 있는 헬스케어 정보들이 실제 백서나 데이터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공장에 있는 건강정보를 1년에 딱 한 번 조사합니다. 언제? 전체 근로자들을 다 휴가 보내고 공장 스톱시키고 환기 다 시킨 다음에 조사해요. 그래도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헬스케어 정보가 산업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기업의 역할에 대한 영향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 공적 마스크와 사태 같은 것들이 발생된 거를 보면 아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미국의 카트리나 재난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미국 시스템이 그 매튜 브래드릭이라는 미 해병대 뭐 30년 동안 비상작전을 수행했던 장군이 총괄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냐면 카트리나 일반적인 태풍과 비슷해. 뭐 태풍 다 끝난 다음에 차근차근 정보 오픈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재난 사태가 커졌죠.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과거의 시스템, 군 통제, 정부 통제가 정확히 맞느냐 이 전문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공적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고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상세한 내용은 토론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공적 마스크에 대한 얘기는 오은석 이사님한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